네, 잘 쉬고 오셨습니까? 아까 봤던 내용을 잠깐만 정리해 보면 위험 혐오적 태도, 위험 회피적 태도라는 게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었다. 다만 그 위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것이고 적절한 대가가 주어진다면 그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자의 태도를 말한다. 지금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아예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면 걔를 감당하고 적절한 대가가 주어지는 위험은 감수하는 것을 얘기하더라.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이제 물가와 화폐 가치에 대해서, 화폐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 겁니다. 물가는 물건의 가격을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화폐 가치는 말 그대로 돈의 가치예요. 여러분 1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걔를 1억 주고 당연히 살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 건물의 가격이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서 1억 2천이 됐어요. 그러면 1억 똑같은 돈을 가지고 이제 이 건물을 예전에 살 수 있던 건물을 못 사게 됐겠죠. 그럼 물건의 가격의 상승에 따라 살 수 있는 양이 줄어드니까 화폐 구매력은 떨어진 건가요? 떨어졌죠. 그때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많이 상승하게 되면 내가 똑같은 월급을 받을 때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삶의 질이 떨어지죠. 그래서 꼭 기억하실 건 물건의 가격과 화폐의 가치는 반비례한다는 걸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면 화폐 가치는 떨어진다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물 자산인 부동산을 보유를 했어요. 아까 1억일 때 1억짜리 건물을 산 거예요. 그러면 그 건물이 1억 2천이 되는 순간 내 자산의 가치도 1억 2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실물 자산인 부동산을 사놔버리면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도 물가가 상승한 만큼 올라감에 따라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위험을 이때 회피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해지라는 건 회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효과라는 건 물가의 상승에 따라 인플레이션은 경기 성장에 따라 물건의 가격이 상승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그러면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물건의 상승에 따라 물가의 상승에 따라 화폐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 실물 자산인 부동산을 보유해버리면 실물 자산인 부동산의 가치도 그만큼 올라감에 따라 물가 상승에 따른 자산 가치 하락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쓰여진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는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상승할 때는 물건으로 바꿔두려고 하는 투기 심리가 발생할까요?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환물 투기 심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투자 시점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시점에 예상된 물가 상승률이 있었답니다. 투자가 끝날 무렵에 예상된 물가 상승률이 있었대요. 그러면 투자가 다 끝났을 때 미래 시점에 받게 되는 돈의 가치가 올라갔을까요? 떨어질까요? 그만큼 물가가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만큼 위험을 더 감수한 건가요? 물가 상승에 따른 위험도 감수를 했으니까 물가 상승률만큼은 실질적인 수익률이 낮아짐에 따라 그만큼을 더해서 더 요구하겠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건 시간을 견디고 위험을 견디니까 시간에 대한 대가 아까 무엇이었죠? 위험이 하나도 없는 상태의 수익률, 무위험률. 그렇죠. 위험에 대한 대가는 야간에 택시를 타면 뭐가 붙는다? 할증, 위험 할증률. 플러스 예상된 물가 상승률이 있었다면 물가 상승에 따른 자산 가치, 실질적인 수익률이 낮아지는 위험까지도 감수해야 되니까 그만큼을 더 더해서 요구한다. 이게 피셔 효과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율은 겉으로 보여지는 이자율이 있대요. 얘를 명목 이자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명목 이자율이 10%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 물가 상승률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냐면 2%만큼 상승이 됐대요. 그러면 겉으로 받는 이자는 지금 얼마를 받았지만 10% 이자를 받은 거지만 물가가 2% 상승된 만큼 내 실질적인 이자율은 떨어졌을까요? 떨어졌겠죠.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 겉으로 보여지는 이자율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값이 실질 이자율이 되겠네요. 그럼 몇 프로일까요, 지금? 8%가 되겠죠. 이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만큼 화폐 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위험을 감수해야 되니까 투자 시점에 예상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실현된이 아니라 예상된 물가 상승률이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을 더해서 요구 수익률을 더 높여주는 거예요. 얘를 무슨 효과라고 얘기를 하냐면 피셔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억하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담배 가격이 올라갔어요.
담배 가격의 상승도 물가의 상승이잖아요. 근데 옆에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옥상 올라가서 같이 담배를 피재요. 그럼 그때는 당신이나 피셔 이러면 되겠죠. 무슨 효과? 피셔 효과라고 기억을 해보세요. 기억 꼭 해둡니다. 그럼 이제 82페이지에 있는 정확히 중앙에 있는 괄호 4번에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개념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볼 겁니다. 이미 다 공부한 내용들을 가지고 정확한 내용으로 정리해 볼 거예요. 그럼 볼까요? 자, 이제 투자한 A 건물이 있습니다. 그때 투자 내용을 살펴봤더니 이 건물은 투자액이 1억이래요. 그럼 현재 얼마의 가격으로 살 수 있다? 1억 가격으로 살 수 있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자액 이꼬르 가격이었어요. 그때 이 건물을 1억 주고 지금 현재 사게 되면 1년 뒤 얼마의 수익이 기대가 되냐면 기대되는 수익이 얘가 1,000만 원이랍니다. 1,000만 원. 그럼 이제 우리는 절대 공식으로 뽑아볼 수 있겠죠? 절대 공식. 아까 절대 공식이 뭐였죠? 투자액에 곱하기 뭘 곱하면? 투자 수익률을 곱하면 투자 수익이 나온다? 이 식이었죠. 이게 기억이 나시면 돼요. 그래서 투자액 지금 1억 대입시켰죠. 그 다음 기대 수익이 지금 1,000만 원이죠? 지금 투자 수익률은 몰라요. 그래서 투자 수익이 지금 1,000만 원이니까 양변을 뭐로 나눠버리면 1억으로 나눠버리면 X는 얼마가 나오죠? 1,000만 원을 1억으로 나눠주면 10%죠. 계산기로 두들기시면 돼요. 근데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1억 투자해서 1,000만 원 수익이 발생한다면 1,000만 원은 1억에 대한 10%니까 10% 수익률이겠죠. 그래서 0.1이 발생이 된 거죠. 10%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기대 수익이 이 부동산에 투자함에 따라 1년 뒤에 기대되는 수익은 얘를 투자 수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나요? 투자 수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리고 뭐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 투자한 내부에 존재하는 수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데서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로지 이 투자를 해야지만 발생하는 수익이라는 얘기예요. 내부 수익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투자한 내부에 존재하는 수익. 그리고 얘를 예상되는 수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키포인트죠. 앞으로 수익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얘는 투자 수익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얘를 기대 수익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얘를 예상 수익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내부 수익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중에 뭐는 좀 생소하죠, 여러분? 내부 수익률이죠. 그래서 나중에 내부 수익률법이라는 투자 분석 기법을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법은 기본적으로 무슨 수익률을 계산해서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서 무언가와 비교해서 투자 결정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거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연습하는 거예요. 투자한 내부에 존재하는 수익을 뭐라고 한다? 내부 수익. 투자한 내부에 존재하는 수익률을 무슨 수익률?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더라. 그게 투자 안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이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투자한 A의 내용이에요. 아까 봤던 똑같은 내용이네요. 1년 뒤 기대 수익이 1,000만 원인 투자예요. 투자액이 1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 투자는 어떤 사람이 투자해도 갑이 투자해도 을이 투자해도 병이 투자해도 똑같이 얼마가 필요하죠? 1억이 필요한 거예요. 1억을 줘야지만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누가 사든지 간에 1년 뒤 기대되는 수익은 1,000만 원인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에 따라서 기대 수익률은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이때 이 예상 수익 얼마죠? 1,000만 원이 똑같이 실현되지 않을 확률이 있대요. 그게 바로 뭐죠? 두 글자? 위험인 거죠. 위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대 수익 1,000만 원이 똑같이 실현되지 않을 확률, 위험이 존재하니까 그 위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거 아니에요. 누가 요구하죠? 투자 시에 투자자가. 그래서 투자자가 이제 요구하는 수익률을 계산해 볼 텐데 투자자가 지금 첫 번째 갑이랍니다. 갑이 나왔어요. 갑. 이때 투자자 갑은 1년이란 시간을 견뎌야 되나요? 지금 1년이란 시간을 견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까요? 요구하지 않을까요? 요구하겠죠. 그럼 갑은 지금 2020년 12월 16일에 이 부동산에 투자할까 말까를 이제 결정을 내려보려고 하는데 1년이란 시간을 견뎌야 된다면 1년이란 시간에 대한 대가를 구해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이 자기가 스스로 시간에 대한 대가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얘는 은행을 찾아가서 조사해 보면 되겠죠.
정기금의 이자율이 지금 시점에 1년 만기 정기금의 이자율이 얼마인지 구해내면 그게 시간에 대한 대가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자 갑은 시간에 대한 대가 무위험률을 얼마만큼 요구했냐면 얘를 3%를 요구했답니다. 자, 중요한 것. 이 무위험률 3%는 이 투자에서 구했나요? 아니면 일반 경제 상황에서? 일반 경제 상황. 정기금의 이자를 가져다 쓴 거죠. 아니면 국공채 이자를 가져다 쓰면 돼요. 그래서 3%를 구해낸 겁니다. 이거 뭐라고 나오냐면 무위험률은 시간에 대한 대가는 해당 투자에서 구한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죠. 꼭 기억해 두세요. 그때 갑은 시간만 견디나요? 위험도 견디나요? 위험도 견디죠. 그럼 위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까요? 요구하지 않을까요? 요구하겠죠. 그때 우리 위험에 대한 대가를 뭐라고 했죠? 위험 할증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갑은 얼마만큼의 대가를 요구했냐면 이 A라는 부동산에 투자함에 따라 1년 뒤 기대수익이 1,000만 원인데 이 기대수익이 똑같이 실현되지 않을 확률, 위험을 측정해서 그 위험에 대한 대가를 얘를 5%를 요구한 거예요. 그럼 이 5%는 누가 주관적으로 결정한 거죠? 갑이 주관적으로 결정한 거죠. 그때 이제 요구 수익률은 갑의 이 A 투자안에 대한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은 투자 시점에 얼마가 되냐면 시간에 대한 대가와 위험에 대한 대가를 합쳐서 최소한도로 몇 프로의 수익률을 요구한다? 8%의 수익률을 요구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을이라는 투자자가 나온 겁니다. 그럼 을이 이제 이 A 투자를 할까 말까를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이제 볼 거예요. 그럼 을도 똑같이 1년이라는 시간을 견뎌야 되죠. 그러니까 1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대가를 갑보다 더 많은 수익률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을도 어디에서 구하겠네요? 1년 만기 정기금의 이자율을 가져다 쓰겠네요. 그래서 얘도 3% 수익률을 요구하겠죠. 시간에 대한 대가는 지금 동일합니다. 어디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투자자가 주관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일반 경기 상황에서 정기금의 이자율이나 국공채 이자율에서 가져온 거죠, 지금. 1년 만기 상품에서. 그때 을도 이 투자의 위험을 견뎌야 되니까 이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을은 위험을 조금 더 싫어하는 투자자예요. 그래서 얼마의 수익률을 요구했냐면 7%의 수익률을 요구했네요. 지금 뭐가 달라졌죠? 똑같은 투자를 하는데 갑은 위험에 대한 대가, 이 동일 위험에 대한 대가를 5%, 을은 동일 위험에 대한 대가를 7% 요구했죠. 그럼 을은 똑같은 A 투자안에 투자를 할 때 투자 시점에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이 난 이만큼은 돼야지만 투자할 거야 이렇게 주관적으로 정한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이 몇 프로가 됐나요? 10%가 됐죠. 달라졌나요? 투자자별로? 지금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병이 있습니다. 드디어 병이 나왔어요. 이 병은 위험을 더 많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보수적인 투자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병은 이 투자한 A를 할 때 시간을 더 견뎌야 되나요? 그게 아니죠. 똑같은 1년이라는 시간을 견디죠.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대가는 일반 경제 상황에서 정기금의 이자를 똑같이 가져오는 겁니다. 3%로. 그런데 이 동일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위험을 더 싫어하는 만큼 더 많이 요구한 거죠. 지금 얼마를 요구했죠? 12%를 요구했죠. 그럼 똑같은 투자한 A를 놓고도 병 투자자는 위험을 더 많이 싫어하는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대가를 더 많이 요구해서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이 15%로 올라갔나요?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은 투자 결정을 내리는 시점에 투자자가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것을 따져서 시간에 대한 대가와 위험에 대한 대가를 합쳐서 최소한도로 요구한 수익률이죠. 그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별로 다 달라질 수 있다.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투자자별로 다 달라질 수 있답니다. 동일한 투자아니어도. 뭐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대가가 다르기 때문 아니에요. 3% 똑같으니까. 위험에 대한 대가를 다르게 요구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가 달라진다? 요구 수익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투자자별로 위험에 대한 태도가 다를 것이고 그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위험에 대한 대가를 다르게 요구하니까 최종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거다? 동일 투자 안에서도 투자자별로 요구하는 수익률이 달라지는 거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란 해당 투자에서 투자자가 최소한도로 최대한도로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이에요. 시험 문제에서 이거 최대한도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파는 거죠. 누가 요구하는 수익률이니까?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니까 투자자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기억을 꼭 해두십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텍스트로 한번 공부를 해보면 지금 83페이지에 제일 위에 괄호 지금 동그라미 1번의 내용이에요. 기대 수익률이란 수익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투자 수익률이고 투자한 내부에 존재한다고 해서 내부 수익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부 수익률이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투자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보세요. 해당 투자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에 투자자가 지금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죠. 그러니까 해당 투자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이니까 투자자별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1억 투자해야 됐고 누구나 다 기대 수익은 1,000만 원이었잖아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 계산할 때까지는 투자자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해당 투자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이고 니은 투자자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 그러면 앞으로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면 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면 걔는 주관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 똑같으면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객관적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누가 봐도 이 투자의 기대 수익률은 10%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 다음 디귿. 기대 수익이 똑같이 실현되지 않을 확률 위험이 커지든 작아지든 아예 없어지든 기대 수익이 아까 1,000만 원이었다라는 건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은 위험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리을. 기대 수익률의 계산은 짝대기 짝 긋고 기대 수익이 분자, 수익은 투자액이 있어야 되더라. 투자액으로 나눈다는 얘기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누구는 없다. 지금 아예 투자자는 나오기 전이죠. 그래서 계산 시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때까지는 기대 수익과 투자액만 있으면 되니까 요구 수익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응용편. 내부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반드시 요구 수익률이 주어져야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걔는 X겠네요. 왜냐하면 내부 수익률이 뭐니까? 기대 수익률이니까. 기대 수익률은 뭐만 알면 구한다? 기대 수익과 투자액만 알면 구하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요구 수익률은 이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요구한 수익률만큼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얘를 선택하면 얘가 포기된다고 해서 기회비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투자한 바깥에 투자자가 서 있죠. 그래서 얘는 외부에 존재하는 수익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내부가 있으면 외부겠죠. 외부. 그래서 기억이 안 나시면 이응인가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외부 수익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중요한 포인트.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실은. 해당 투자에서 투자자가 최대한도로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을 줄여서 뭐라고 한다?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자가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이니까 투자자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동일 투자아니어도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그래서 주관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투자자는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위험을 더 많이 감수해야 되니까 대가를 더 많이 요구하겠네요. 그래서 위험할 증률이 커지니까 요구 수익률이 커지겠네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위험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수익률이 됩니다. 그리하여 리을 요구 수익률의 계산은 투자자가 투자 시에 감당해야 되는 것만큼은 최소한도로 대가를 요구한다고 했으니까 시간을 견뎌야 되고 이제 대답하셔야 돼요. 시간에 대한 대가를 뭐라고 하죠? 무위험률에. 위험에 대한 대가 뭘 더하고 야간에 택시를 타면 뭐가 붙는다? 할증. 위험 할증률을 더하고 또 하나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예상된 물가 상승률이 있다면 기대 수익이 발생할 시점에 예상된 물가 상승률이 있다면 그 물가 상승률만큼 실질적인 수익이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하니까 그 위험도 감수해야 되니까 그만큼 더해서 빼서 더해서 더 요구한다. 그래서 예상된 물가 상승률을 더해서 계산하는 거죠. 아까 예상된 물가 상승률을 더해서 요구 수익률을 올리는 걸 뭐라고 얘기했었죠? 담배값이 올라가면 당신이나 피셔. 기억나시죠? 물가 상승률 반영하는 걸 얘를 피셔 효과라고 얘기했던 거죠. 피셔 효과.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은 구해서 뭐에 쓰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냐? 투자 결정 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던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1번과 2번을 가지고 투자 결정하는 내용은 나중에 또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여러분, 아까씩 기억나세요? 제가 1교시에서 정말 강조하면서 설명드렸던 내용. 가격은 무엇분의 무엇? 수익률분의 수익. 이건 완전히 입에 익히셔야 됩니다. 그냥 자동으로. 옆에 분을 그냥 가격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1억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가격은 무엇분의 무엇? 수익률분의 수익. 가격 돈이니까 돈이 분자로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익이 정해진 것일 때 사는 시점에 가격과 수익률은 반비례 관계였다라는 것. 그래서 이 내용도 이미 봤네요. 그래서 아까 투자 가치는 예상 수익을 요구 수익률로 나눠서 구했고, 시장 가치는 예상 수익을 기대 수익률로 나눴었죠. 그 시기. 그래서 1번,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는 최종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끝난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시장은 항상 균형에서 출발해서 어떤 변화가 생기고 최종적으로는 균형을 이루었을 때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투자 가치가 올라갔답니다. 어떤 이유로. 그럼 시장 가치도 결국은 올라가요. 언제까지? 같아질 때까지. 그럼 요구 수익률이 올라갔다면 투자자의, 그럼 시장에서 해당 투자의 기대 수익률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아무도 투자를 안 할 거니까. 그러면 투자 가치가 떨어졌다면 시장 가치는 떨어집니다. 언제까지? 같아질 때까지. 요구 수익률이 낮아졌다면 기대 수익률도 낮아져요. 언제까지? 같아질 때까지.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은 최종적으로 또 균형을 이루고 끝납니다. 무조건. 그래서 가치 균형을 이루고 끝나고 수익률 균형을 이루고 끝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게 문제를 푼 요령이에요. 이걸 기억해 놓지 않고 이 부분에 문제가 주어지면 정말 헷갈려요. 처음에는. 그 다음 3번, 투자 가치는 뭘로 할인하냐면 투자 가치는 말 그대로 투자자가 생각하는 가치예요. 그러면 투자자별로 똑같은 부동산을 놓고 누구는 1억 5천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2억만큼의 가치가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1억 2천의 가치가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 가치는 주관적 가치죠. 투자자의. 그럼 투자자의 주관적 가치는 주관적 수익률인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서 구하겠네요. 할인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따가 바로 공부할 겁니다. 이 내용. 그래서 해당 투자의 위험이 줄어서 해당 투자에서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낮아지면 수익률이 낮아졌으니까 가치는 올라가겠네요. 그래서 투자 가치는 올라간다. 이게 포인트인 거죠. 그 다음 시장 가치는 뭐로 할인해서 구한다고 얘기를 하냐면 얘는 기대 수익률로 할인을 한답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이죠, 여러분. 시장 가격은 누가 보든지 똑같죠. 그러니까 갑이 됐든 을이 됐든 병이 됐든 똑같은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의 가격이 1억이면 누가 봐도 1억이잖아요. 누가 투자해도 1억을 투자해야지만 그 건물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투자자가 주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건물은 시장 가격은 1억이지만 투자 가치는 2억이 있다 그러면 2억이다 그러면 투자 가치가 높으니까 사는 거고 투자 가치가 8천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안 사겠죠. 본인이 생각하는 투자 가치가 작으니까 시장 가치보다.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시장 가치는 기대 수익률로 할인해서 구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이 올라가면 자, 잘 보세요. 포인트. 가격이 올라갔죠. 그러면 이때 수익률은 낮아지겠죠. 시장 가치의 짝꿍은 기대 수익률이니까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사면 살수록 똑같은 기대 수익일 때 기대 수익률은 낮아진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해당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 커지면 위험에 대한 대가, 위험할증률이 커져서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높아지잖아요, 여러분. 높아지면 투자 가치는 올라가요, 내려가요, 여러분? 요구 수익률 올라가면 수익률과 가격, 가치는 반비례죠? 투자 가치는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에 따라 투자 가치가 낮아졌으니까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론에서 공부했던 수요가 감소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사겠다는 사람이 줄면 시장 가격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시장 가격이 내려가겠죠. 시장 가치는 낮아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장 가치가 낮아질지 이미 알았죠. 왜 알았죠?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는 최종적으로 뭘 이루고 끝난다? 균형을 이루고 끝나니까요. 그게 포인트란 얘기입니다.
낮아지고, 그러면 시장 가치가 낮아지면, 시장 가격이 낮아지면 기대 수익률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가격과 수익률은 반비례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올라가겠죠. 근데 우리는 기대 수익률이 올라갈지 높아질지 이미 알고 출발했네요. 어디서 알고 출발했죠?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도 최종적으로 뭘 이루고 끝난다? 균형을 이루고 끝나게 돼 있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면 뭐가 높아지는 거다? 기대 수익률도 올라가겠죠. 언제까지? 같아질 때까지 높아지겠죠. 되세요? 이 부분을, 이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본다 그러면 이걸 일일이 정말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실제 시험장에서 이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찾기 힘드시겠죠. 근데 저는 이 문제를 풀 때 그냥 간단하게 위험이 커졌어? 위험에 대한 대가를 더 요구하니까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겠네? 그럼 기대 수익률도 높아지고 끝나겠네? 요구 수익률이 높아졌으니까 투자 가치는 떨어졌겠네? 시장 가치도 떨어졌겠네? 같아질 때까지.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MM 반드시 기억하시는 거예요. 결국 뭐와 뭐는 가치, 투자 가치, 시장 가치 같아지고 끝나고, 수익률, 요구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은 같아지고 끝난다가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정리해 두세요. 이 내용 정리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83페이지 제일 밑에 괄호 6번에 평균과 분산의 원리의 적용이라는 게 있네요. 그럼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우리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수익이 있으면 우리는 그 수익을 분산시키나요? 평균 내나요? 수익은 평균 내고 위험은 분산시키겠죠. 맞나요? 표현이 그렇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각각의 상황별 호황일 때, 불황일 때 기대 수익 각각 있고 확률이 주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 해당 부동산 투자의 기대 수익을 구하기 위해서 가중평균에서 구했었나요? 그러니까 가중평균치가 해당 투자의 수익을 나타내겠죠. 그리고 그 수익에서 벗어나서 존재할 확률, 나눠져서 흩어져 있을 확률, 그게 바로 분산이었죠. 그러니까 분산이 투자의 위험인 거죠. 그럼 결국은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수익하고 위험을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 내용이 평균과 분산의 원리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유식한 표현으로 바뀌었죠. 그럼 이때 각각의 투자안이 5개의 투자안이 있답니다. A부터 시작해서 E까지. 각각의 수익과 위험이 지금 수치화되어 있어요. 각각의 수치로. 수치화, 계량화되어 있죠. 그때 이제 비교를 해보면, 비교를 하기 전에 한번 먼저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수익이 동일한 투자안이 있습니다. 수익이 동일해요. 그럼 수익이 동일할 때 위험이 큰 게 좋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동일한 수익일 때 위험이 큰 게 좋다. 위험이 작은 게 좋다. 지금 위험이 작은 게 좋죠. 맞나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누가 봐도 위험이 동일 수익일 때는 위험이 작은 게 위험이 큰 것보다 좋잖아요. 우리는 누구 입장에서 공부하니까?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하에 공부를 하니까. 그럼 동일 수익에서는 위험이 작은 게 위험이 큰 것을 지배한다고 볼 수도 있겠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배하는 걸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지배의 원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위험이 동일한 2개의 투자안이 있어요. 위험이 동일하대요. 그럼 수익이 큰 게 좋다. 수익이 작은 게 좋다. 그건 지금 분명히 어디에 손을 드셨어야 돼요? 동일 위험이라면 수익이 큰 쪽, 걔를 선택하는 거죠. 되셨죠? 그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념을 잡고 들어가 보면 A와 B를 비교해 볼까요? A 투자와 B 투자를 비교해 보면 지금 뭐가 동일하죠, 여러분? 위험이 3, 3으로 동일하죠? 그때 수익이 B가 5로 A의 3보다 크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A 한다, B 한다? 지배의 원리, 평균과 분산의 원리에 따라 B를 선택하겠네요. 왜 B를 선택했죠? 동일 위험에서는 수익이 큰 게 수익이 작은 걸 지배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일 위험 3에서 B 수익이 더 크니까 우리는 A를 이제 선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선택은 지배 원리에 의해서 투자를 해서 B 투자안을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A가 지워졌어요. 지배 원리에 의해서. 이번에는 C와 D를 비교해 볼까요? C와 D를. 그럼 C와 D는 뭐가 동일하죠? 지금 수익이 8로 동일하죠? 그때 위험이 C는 5고 D는 7이니까 동일 수익하에서는 위험이 작은 게
위험이 큰 걸 지배한다. 평균 분산의 원리에 따라. 그래서 우리는 뭘 선택한다? C를 선택하지 D를 선택하지 않는다 얘기입니다. 그럼 또 뭐가 지워지겠네요? 지배 원리로 D 투자는 이제 버려진 거죠, 지금. 지배 원리에 의해서. 그러면 B와 C를 비교해 볼까요? 그럼 B와 C를 비교해 봤을 때 B 투자는 수익이 5고 C 투자는 8이죠? 그럼 C 투자의 수익이 지금 더 커요. 위험도 B 투자는 3인데 C 투자는 5로 더 크죠? 그럼 우리는 자, 대답해 보세요. 주식 투자와 예금 투자가 있습니다. 그럼 주식 투자는 수익이 큰 반면에 그 수익이 똑같이 실현되지 않을 확률 위험이 크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럼 예금 투자는 수익이 작은 반면에 그 수익이 똑같이 실현되지 않을 확률 위험도 작은 거죠. 그러면 주식 투자가 더 좋다, 손들어 보세요. 예금 투자가 더 좋다, 손들어 보세요.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게 답이죠. 왜냐하면 위험을 제외해놓고 봤을 때 이 투자는 기본적으로 똑같은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어떤 투자의 위험이 커져서 수익이 커졌다라면 마냥 좋은 게 아니라 그 수익이 똑같이 실현되지 않을 확률 위험도 커진 거니까 위험과 수익은 서로를 까부시는 관계에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얘를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 서로 파괴한다. 상쇄관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비례관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주식 투자와 예금 투자 중에 하나를 우리가 지배 원리로 선택 못하는 것처럼 B와 C의 경우에는 C가 수익은 8로 5보다 크고 C가 위험은 5로 B의 3보다 더 크니까 이 둘의 관계는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인 투자한들인가요?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에 있는 투자한들이다. 그러니까 지배 원리로 투자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답니다. 못 지웠겠죠, 지금 지배 원리로. 그 다음 C와 E를 놓고 보면 딱 보는 순간 이제 느낌이 꽂힙니다. E를 비교해 봤을 때 E가 지금 수익은 10으로 8보다 크고 위험도 10으로 5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C와 E 둘 중에 하나를 지배 원리로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가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얘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B와 E를 놓고 비교했을 때도 당연히 E가 수익이 10으로 5보다 크고 위험이 10으로 3보다 크네요. 이 둘의 관계를 우리는 이제 유식한 표현을 뭐라고 한다?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인 두 개의 투자.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인 두 개의 투자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투자자 입장이 돼서 지분 투자자 입장이 돼서 투자를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내용을 결국은 투자론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때 투자 결정을 내리는 방법으로 한 가지를 공부를 한 거네요, 지금. 평균과 분산의 원리라는 걸 공부를 한 겁니다. 그때 수익은 뭐 내고 평균 내고 위험은 분산시켜야 된다. 라는 걸로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동일 평균 하에서는 동일한 수익 하에서는 위험의 크기가 작은 걸 선택한다. 분산의 크기가 작은 게 분산의 크기가 큰 걸 지배한다. 지금 그 얘기고. 동일 위험에서는 수익이 큰 게 수익이 작은 걸 지배한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유일하게 결정을 못 내리는 게 위험도 작고 수익도 작고 위험이 크면서 수익도 큰 애가 있으면 둘 중 하나를 지배 원리로 선택하지 못한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럼 평균과 분산의 원리를 공부했는데 평균과 분산의 원리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라면 무언가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변이계수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변이계수라는 게 딱 나오자마자 굉장히 용어가 어렵죠. 들어보셨을 때. 그런데 봤더니 얘는 계수인가요, 여러분? 계수? 그래서 비율, 비례, 지수, 계수, 탄력성 이런 표현이 나오면 얘는 무조건 분수, 짝대기를 짝 그었죠. 그래서 이제 둘밖에 없잖아요. 수익 아니면 위험인데 과연 수익을 위험으로 나누는 것인지 위험을 수익으로 나누는 것인지만 판단하면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보세요. 지금 변이계수는 변한다, 이상하게 인가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상한 수익이 예상된 대로 똑같이 실현되지 않고 변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게 바로 위험인 거죠. 투자의 위험. 그래서 변이계수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상하게 변하는 것 정도를 얘기하니까 위험의 크기 정도를 알고 싶으니까 알고 싶은 게 분자로 들어가죠. 알고 싶은 게 위험이니까. 그래서 변이계수를 구해보십시오. 그러면 위험을 수익으로 나눠야지 수익을 위험으로 나눠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이 자체로도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보면 자 보세요. 평균과 분산의 원리로 적용 불가능한 내용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B, C, E. 그럼 이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이 필요했는데 그게 변이계수라는 거죠. 따라해 보세요. 변한다, 이상하게. 맞나요? 그게 바로 뭐다? 위험이죠. 그러니까 변이계수에서 알고 싶은 건 궁극적으로 위험이니까 알고 싶은 게 어디로 들어간다? 분자. 그래서 변이계수는 짝대기 짝 긋고 분자에 위험이 들어가는 거고 위험은 뭐였죠, 여러분? 분산 또는 표준편차. 그래서 얘는 표준편차가 들어간답니다. 수치가. 그 다음 수익, 평균의 기대값이 들어가겠죠. 평균치가. 그래서 이때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눠서 구하는 게 변이계수랍니다. 그럼 우리는 B, C, E의 각각의 변이계수를 구해볼까요? 그래서 MM. 지금 변이계수는 잘 보세요. 수익으로 위험을 나누면 결국 나오는 수치는 수익 1단위 하에서 위험의 크기가 얼마인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얘가 100입니다. 위험이 100. 수익이 10이에요. 그럼 얘를 나눠보면 10이 나오겠죠? 그럼 10이라는 수치는 위험의 크기죠. 수익이 얼마로 됐을 때 수익 1을 기준으로 한 위험의 크기는 지금 10이란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결국 변이계수는 단위 수익당, 수익 1단위당 위험의 크기를 말하니까 동일 수익에서는 위험의 크기가 클수록 좋나요? 작을수록 좋나요? 위험의 크기는 낮을수록, 작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변이계수의 수치는 변이계수가 위험이니까 위험은 낮을수록 좋다? 낮은 걸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B를 한번 계산해 보면 B의 변이계수는 짝대기 짝 긋고 B에서의 위험은 3이죠. 3이 분자. 그러면 수익이 5입니다. 5가 분모로 들어가면 나눠보면 0.6이 나옵니다. 그 다음 C의 변이계수는 짝대기 짝 긋고 C의 위험을 분자로 올리죠. 위험이 주인공이니까 5를 올리고 수익 8을 분모로 내리겠죠. 그럼 나눠보면 얘는 6.25가 나옵니다. 0.625. 그리고 이 변이계수는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 있어야 돼요. 계수니까 분수 짝대기 짝 긋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상하게 변하는 거 위험이구나. 위험이 분자구나. 위험의 크기 10을 올리겠죠. 수익의 크기 10을 내리겠네요. 그럼 10 나누기 10이니까 얘는 1.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배 원리로 투자 결정을 못 내리는 세 개의 투자는 이 세 개의 투자는 각각 얘 수익 위험 가장 작고 얘는 중간이고 얘는 수익과 위험이 제일 크죠. 그래서 한 놈이 한 놈을 지배를 못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뭘 사용하면 변이계수를 사용하면 각각의 수치들이 계산됐죠. 그럼 얘들은 수익 1단위로 만든 수익 1단위당 위험의 크기니까 클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 동일 수익에서는 위험의 크기는 작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0.6의 수치가 제일 낮으니까 뭐가 선택된다? B 투자안이 선택되겠네요. 지금 B가 커졌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거 변이계수를 이상하게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놓지 못하시면 이거 풀다가 또 정말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꼭 정리를 해두세요. 그 다음 이제 평균과 분산의 원리, 지배 원리로 투자 결정을 못하는 경우에 평균과 분산의 원리, 지배 원리로 한 놈이 한 놈을 지배하면 지배하는 걸 선택하면 되는데 지배 원리로 선택을 못하는 경우의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의 해결 방법으로 첫 번째 변이계수라는 걸 사용했던 거고 이제 두 번째 하나의 투자안을 선택을 못하겠다면 그때는 각각 살아남은 투자안에 나눠서 투자를 하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산 투자의 개념이 나옵니다.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하죠. 예전에 탤런트 박상원 씨가 정말 과거에 투자를 했을 때 광고를 하나 찍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십시오라고 광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놓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그 계란 바구니 뚝 떨어질 위험이 발생하면 와장창 다 깨지죠. 근데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서 담아놓으면 그 계란 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계란만 깨지고 다른 바구니에 담아놓은 계란들은 살아남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줄이는 거죠. 그때 분산 투자 네 글자를 유식한 표현으로 유식하진 않지만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놓으면 자, 계란 바구니에 계란이 한 바구니에 담겨져 있죠. 이 계란 바구니 떨어질 위험이 발생하면 와장창 다 깨지겠네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 한 회사에 몰빵을 한 거예요. 전부 다 전액을 다 투자한 거죠. 전 재산을. 그럼 그 회사가 만약에 개별적인 위험이 발생해서 부도가 났다 그러면 와장창 내 돈을 다 깨먹겠죠.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곳에 투자하는 건 집중 투자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서 담아놓는 겁니다. 지금 계란 바구니가 여러 바구니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란들을 다 나눠서 담아놨네요. 보이시나요? 그때 이렇게 투자하는 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 그대로 가진 돈을 분산해서 투자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유식한 표현으로 뭐라고 한다? 포트폴리오. 따라해 보실까요? 포트폴리오.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겁니다. 그럼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주된 목적이 이제 뭔지 판단해 볼게요. 이때 이 계란 바구니, 노란색 바뀐 거 보이시죠? 이 계란 바구니 하나가 떨어질 위험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 개별 투자안에만 영향을 끼친 위험인 거죠. 그럼 이 계란 바구니가 떨어지면 이 계란만 깨지고 나머지 계란들은 살아남겠죠. 뭐 시켜놨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따라 개별 투자안에만 영향을 끼치는 위험은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개별 투자안에만 영향을 끼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뭘 구성함에 따라 피할 수 있는 위험?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따라 피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분산 투자를 통해서 뭘 줄일 수 있는 거다?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주된 목적은 위험을 줄이는 게 목적이지 수익을 높이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즉 분산 투자의 목적은 위험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인데 수익을 높이고자 하는 게 아니란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그러나 이 바구니들 전체를 다 떨어뜨릴 위험이 발생이 된 거예요.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장한 모든 투자안에 영향을 끼치는 위험이라고 얘기해서 얘를 시장 위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시장 위험이 발생이 되면 전체 투자한 모든 바구니를 다 떨어뜨려 버리겠네요. 그럼 아무리 개별 투자안에 각각의 분산시켜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봤자 얘는 와장창 다 깨진다? 그럼 이 위험은 피할 수 있다, 없다? 전체 투자한 모두에 영향을 끼치는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이 되겠네요. 뭘 구성함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도 피할 수 없는 위험인 거죠. 그럼 이 피할 수 있는 위험을 부르는 용어가 있을 것이고 피할 수 없는 위험을 부르는 용어가 있겠네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주된 목적은 피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는 데까지 줄여서 이 구성자산 수를 무한대로 계속해서 늘리게 되면 아예 0까지도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피할 수 있는 위험을 전부 다 피해보는 것. 이게 포트폴리오의 주된 목적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함정을 파냐면 효율적인, 여기가 함정인 거죠.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최고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피할 수 없는 위험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피할 수 있다 그러면 걔는 X죠. 이름이 뭐죠? 피할 수 없는 위험이네요.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을 줄일 수 없는이라고도 하겠네요. 그리하여 이제 보실까요?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계란은 투자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계란은 지금 우리에게 뭐죠? 투자금, 자산이에요. 그런데 이때 한 바구니에 계란을 더 많이 담는다고 그래서 투자 금액을 더 키운다고 그래서 위험이 주나요? 여기다 계란을 많이 담아놨어도 떨어지면 와장창 다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투자 금액을 키움에 따라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면 걔는 X죠. 기억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바구니는 각각의 바구니가 각각의 개별 투자안이잖아요.
그럼 더 많은 바구니에 나눠서 담을수록 뭐 시킬수록 분산시킬수록 그만큼 피할 수 있는 위험은 줄어드는 거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투자안의 구성 자산수를 늘림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구성 자산수를 늘림에 따라 더 많이 분산시킴에 따라 위험을 줄이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꼭 기억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평균분산결정법과 포트폴리오 이론을 텍스트로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교재에 어디 있냐면 여러분 8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거고 85페이지에 쭉 적혀져 있는 내용을 그냥 말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이 부분까지를. 그래서 1번 평균분산결정법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배원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때 누구를 가정하고 공부를 한다 우리는? 계속 위험회피형 투자자예요. 그때 위험회피형 투자자를 위험을 덜 싫어하는 사람을 공격적 투자자, 위험을 더 많이 싫어하는 사람은 보수적 투자자 이렇게 나눴던 거죠. 기억나시면 되고. 그래서 수익은 뭐 내야 되고 평균 내야 되고 위험은 뭐 시켜야 된다? 분산시켜야 된다. 그래서 수익은 평균의 기대치로 나오는 거고 위험은 분산 또는 표준 편차의 수치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투자가 평균치가 높은 투자다 그러면 걔는 수익이 크다라는 얘기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분산이 높다, 분산이 크다, 표준 편차가 크다 그러면 위험이 큰 투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니은 동일한 수익하에서는 위험이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여러분? 위험이 작은 게 좋죠. 그래서 위험이 작은 투자를 선택하겠죠. 그럼 이번엔 동일한 위험하라면 수익이 큰 게 좋나요, 작은 게 좋은가요? 동일 위험이 있어는 수익이 큰 게 누가 봐도 수익이 작은 것보다 좋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높은 투자안이 선택이 됩니다. 지배 원리로. 그 다음 리을, 이제 이게 포인트인데 한 가지 좀 주의를 해두셔야 돼요. 수익이 더 높은 게 있고 위험은 더 작답니다. 그런데 수익이 더 낮고 위험이 더 큰 투자안이 있대요. 그러면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이 두 개의 투자안 중에 이 A라는 투자안이 수익은 더 높고 B 투자안보다 위험은 더 작잖아요? 그럼 우리는 수익이 더 높고 위험이 더 작은 걸 선택할까요? 수익이 낮으면서 위험이 더 큰 걸 선택할까요? 당연히 수익이 더 높고 위험이 더 작은 걸 선택하겠죠. 그러니까 지배 원리는 반드시 동일한 수익 하에서만, 동일한 위험 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투자 결정 원리가 아니라 이렇게 동일한 위험, 동일한 수익이 아닌 경우에도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투자 원리라는 걸 기억해 두시는 게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유일하게 지배 원리로 투자 결정을 못하는 경우의 수가 딱 한 가지였던 거죠. 모두 크고 수익도 더 높고 위험도 더 큰 투자안은 수익이 작으면서 수익이 낮고 위험이 더 작은 투자안을 지배하지 못하죠. 맞죠? 주식 투자가 예금 투자보다 누가 봐도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누가 봐도 더 좋으면 주식 투자만 있고 예금 투자는 없겠죠. 그 내용이죠. 그래서 얘는 지배하지 못한다가 되겠네요. 이걸 유식한 표현을 뭐라고 하죠?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 상세관계인 투자안에서는 지배 원리로 투자 결정을 못 내린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럼 결국은 두 개의 투자안이 남아있다면 결론적으로는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위험을 더 많이, 위험을 덜 싫어하는 사람은 위험이 더 크고 수익이 높은 애를 선택할 것이고 각각. 위험을 더 많이 싫어하는 사람은 위험이 작더라도 수익이 더 낮은 걸 선택하겠죠.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꼭 정리해 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평균과 분산결정법, 평균분산결정법, 그 다음 포트폴리오 이론의 개념을 설명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는 내용에서 2번 포트폴리오 이론, 분산 투자를 한번 보면 지배 원리로 투자 결정을 못하는 경우에 하나에 집중 투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선택이 안 됐으니까 각 투자안에 가진 자산을 분산해서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분산시켜서 투자함에 따라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서 담음에 따라 뭘 줄이고자 하는 것?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더라. 그래서 얘는 수익을 높이고자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전체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총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라는 것과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으로 쪼개진답니다. 아까 피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고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었죠. 그래서
이 둘 중에 무언가 하나는 피할 수 있는 거고 무언가 하나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잡아놓고 디귿 각 개별 투자 내 수익의 가중평균치가 포트폴리오의 수익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각의 투자 내 수익에 얼마만큼의 돈을 부었는지를 전체 100% 기준으로 그 가중치를 곱해주면 그 가중평균치가 포트폴리오의 수익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각 개별 투자 내 위험을 가중평균한 수치가 포트폴리오의 위험이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분산 투자를 했을 때 그 관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리하여 리을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위험은 줄일 수 있으나 그 개별 투자를 피해서 분산시키면 피할 수 있으나 체계적인 위험은 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위험은 줄일 수 없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 방법이 우리에게 체계적으로 덤비는 애를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없겠죠.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어요. B는 우산 쓰면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있죠. 그래서 피할 수 있는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관계수라는 게 나왔는데 상관계수의 개념이 뭔지를 그냥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해가 되나 보세요. 이런 개념이에요. 가진 돈을 한 곳에 다 모아서 투자하는 걸 우리 집중 투자라고 했죠. 그럼 여기다가 다 투자를 했으면 이 투자안이 떨어지면 와장창 다 깨지겠네요. 위험이 큰가요? 위험이 크죠. 그래서 아까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서 담았던 거죠. 그래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놨을 때 떨어지면 와장창 다 깨지니까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지금 나눠서 담아놨습니다. 이렇게 쭉 나눠서 담아놨죠. 계란을 이렇게 담아놓은 거예요. 분산시켜서 투자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계란 바구니가 이렇게 쇠사슬로 꽁꽁꽁 연결이 돼 있다고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 계란 바구니 하나를 떨어뜨릴 개별 위험이 발생해도 연결돼서 다 와장창 떨어질까요? 깨지겠죠. 그럼 얘는 이렇게 각 개별 투자 안에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수익률의 움직임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상관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관계가 맺어져 있을수록 얘는 집중 투자한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위험 분산의 효과가 하나도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이렇게 관계가 없다라면 얘 하나 떨어지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위험의 크기가 그만큼 줄겠죠. 그러니까 각 개별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의 방향의 유사성이라는 것,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상관관계와 관계 있는 수다. 그래서 얘를 상관계수라고 합니다. 그럼 이 상관계수의 수치는 높을수록 좋다, 낮을수록 좋다? 관계가 없을수록 좋겠네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그러는데 이때 마이너스 1일 때가 위험 분산의 효과가 제일 크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잘 보세요. A 투자안이 있고 B 투자안이 있습니다. 그때 이 둘을 해서 평균적인 수익을 누려야 돼요. 두 개의 투자를 했을 때 가중 평균치가 분산 투자의 기대 수익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A 투자안에 위험이 발생해서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B 투자안은 반대로 꼭 그만큼 수익률이 올라간대요. 그럼 얘는 수익률의 움직임의 방향이 반대인가요? 정확히 그만큼의 크기로 반대죠. 그러면 얘가 10% 수익률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가 만약에 5% 떨어졌을 때 정확히 5%가 올라간다면 이때 예상했던 수익이 달성이 되겠네요. 위험을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의 움직임의 방향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상관계수는 관계가 아예 없는 0이 좋다, 아예 반대로 움직이는 게 좋다,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들로 구성을 해놓으면 안정된 수익, 예상한 수익을 그대로 누릴 수 있게 된다.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때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5%만큼 떨어지니까 얘도 마이너스 5%만큼 떨어져 버리면 얘는 한 곳에 집중 투자한 거잖아요. 그럼 움직임의 방향이 같은 방향 플러스고 꼭 그만큼이니까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상관계수의 수치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의 값을 가지며 상관계수도 각 개별 투자한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이 상관계수도 높을수록 낮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아예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한 오늘 4글자짜리 계수가 있었어요. 변이계수와 상관계수 두 가지를 공부한 거죠. 그럼 이 둘 다 높을수록 좋다, 낮을수록 좋은 거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인 투자한들로 구성자산수를 계속해서 늘려보면 아예 피할 수 있는 위험인, 우산 쓰면 B 피할 수 있어요. 비체계적 위험은 0까지도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플러스 1일 때가 좋다. 상관계수의 수치는 높을수록 좋다.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파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상관계수의 수치가 왜 낮을수록 좋다라고 나오는지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되실까요? 그래서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 값을 갖는 것이며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인 투자한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보면, 분산투자 구성해보면 피할 수 있는 위험이, 제가 지금 못 썼죠? 우산 쓰면 B 피할 수 있어요. 비체계적 위험, 피할 수 있는 위험, 줄일 수 있는 위험은 0까지도 줄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0이 되면 체계적 위험이 곧 총위험이 되겠네요. 그래서 뭐라고 문제를 함정파면 헷갈리냐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주된 목적은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이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5죠. 그런데 얘를 체계적 위험과 총위험을 같게 만드는 데 있다라고 얘기하면 얘를 0으로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5가 되겠죠.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을 꼭 해두세요. 그리고 시옷, 아까 금액은 계란수였죠. 계란수. 계란을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계란수를 늘릴수록 한 바구니에 담았을 때 위험이 주나요?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투자 금액을 늘리면 위험을 감소한다 그러면 얘는 X죠. 그때 계란 바구니 수를 늘려야, 나눠 담는 계란 바구니 수를 늘려야 그만큼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구성자산 수를 늘리면 위험은 감소한다. 얘는 5가 되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꼭 한번 정리를 해보셔야 됩니다. 10분을 쉬고 그 다음 내용으로 연결해서 86페이지에 있는 개념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10분 쉬십시오.